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저희가 주요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남부 지역에서는 태풍 피해에 이어서 오늘 저녁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도 약간의 비가 내리긴 내리는 모양인데 이 가을 들어서 부쩍 천재지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그에 대한 대응은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정권 교체를 넘어 경제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를 출범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출범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규모의 정계 학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도 매우 뜨거웠다고 하셔. 이런 상황은 더민주의 다른 대선 주자들로 움츠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더민주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 분명하다. 이런 추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런 더민주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라는 더민주 내의 대세론의 확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바람직한가, 이런데 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 얘기입니다. 김 전 지사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안철수 의원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기문과의 연대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김문수 지사마저 연대설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정치인으로서는 그닥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대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계 개편이 전제돼야 하고 또 정계 개편은 개헌이라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개헌 움직임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정계 개편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연대설이 대선 주자들이 스스로에게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군 간부 문화를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방송인 김제동 씨의 이른바 영창 발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김제동 씨는 과거 모 방송에서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영창을 다녀왔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백승주 의원이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건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김제동 씨가 진짜 그런 문제로 영창을 갔다 왔느냐,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과연 군의 사기 저하를 야기했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김제동 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방위병으로 근무할 때 저녁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본 것 자체가 군법 위반이라는 언급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제동 씨의 답변에서 영창을 갔다 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동 씨는 이 언급에서 자신이 영창을 갔다 온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웃기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지부터 분명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의 논쟁으로 넘어갈 텐데, 김제동 씨의 발언 때문에 군 사교와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제동 씨의 솔직한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과 싸웠던 미국계 헤지펀드죠.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에 삼성전자에 아주 우호적인 제안을 한 모양이에요. 그 예,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죠? 그렇죠. 어제 일부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격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제안 맞습니다.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제 그 삼성전자 홀딩스와 홀딩스란 지주회사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쪼개라, 이 인적 분할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게 그동안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로 시장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 투자 부문인 홀딩스와 사업 회사 간의 주식 교환, 그리고 삼성전자 홀딩스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홀딩스 지분을 40%대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난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엘리엇 측이 권유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고 관심이 쏠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삼성이 스스로 꺼내기 힘들었던 삼성전자 인적 분할과 지주 전환의 명분을 엘리엇이 세워주고,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대립각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노리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엘리엇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장 반응은 삼성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삼성 측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향후 이거 어떻게 움직여질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유효하다. 어제 이런 판결 나왔죠,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누진제 이게 개편이 되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에서 17명이 한전 상대로 낸 이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돼서 한전 측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TF에서 진행 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와 한전이 예전부터 계속 당연히 정부가 승소할 것을 본다 예측했습니다. 왜냐, 적법적인 약관 개정이라는 것이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 누진제 자체가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진제 개편 방향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이쪽도 누진제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야권 자체를 무효라고 보지 않고 개편은 한다. 그러니까 지금 6단계로 나눠주고 가격 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런 것들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주영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국감에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누진제 폐지는 아니고 예.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언한 만큼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편이라는 거 사실 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누진제 개편이 반드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렇죠. 늦어도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개편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이 재계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 정부에서도 좀 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예, 아슬아슬했죠. 카타르 어제 이기지 못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어제 패했으면은요. 예. 근데 이 경기도 아슬아슬했습니다. 경기 내용 보면 우리가 이기겠다 확신은 들었는데 후반 21분에 이 수비수 홍정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예. 수적인 열세를 안고 막판에 수세를 몰리면서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이 경기 초반에는 대표팀이 주도골을 잡고 몰아쳤는데 전반 11분에 기성용 선수가 선제골을 터지면서 쉽게 가는 듯 했는데 불과 4분 뒤에 페널티킥으로 동점골 내줬고요. 예. 오히려 전반 45분에 역전골 내주면서 1대2로 끌려갔습니다. 예. 후반에 지동원 선수의 동점골, 송은민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3대2로 역전에 성공했고요. 예. 홍정호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추가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3대2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 어제 승리로 대표팀 이란과 똑같이 2승 1무를 기록했는데 골득실에서 뒤져서 A조 2위로 한 계단 올라서는데 그쳤습니다. 그 시리아한테 이겼으면은 9점으로 1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참, 그게 참 아쉬워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대표팀의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경기에서 이 후반의 흐름을 바꾼 게 김신욱 선수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96cm입니다. 이 키 자체가 카타르 선수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고요. 지동원 선수의 2대2 동점골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 발목 부상을 당해서 좀 플레이가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그림 같은 결승골 잡아내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기성용 선수가 어제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 중거리 슛으로 첫 골을 뽑아낸 거 말고도 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고 기성용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가 살아나니까 이 공격에서는 확실하게 옵션이 좀 다양해진 느낌인데 이럴 경우에 어제 경기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확실히 후반 조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비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좀 있었죠. 어제 수비는 좀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예. 워낙 어제 경기 전에도 이 수비가 불안해서 최태기 감독이 이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예. K리그에서 선수들 보강했는데 어제도 많은 문제점 노출했습니다.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대 최악의 경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이 전반에 페널티킥 혼납했고요. 후반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대표팀의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홍철, 홍정호, 김기희, 장현수 이 4명의 선수가 포백 라인이었는데 예. 수비 뒷공간을 자주 내줬고요. 예. 다른 수비수들과의 조직력이 아직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팀 수비에 왼쪽하고 오른쪽 풀백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수비에서의 조직력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데 아직은 좀 불완전한 모습이죠. 예.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텍사스하고 토론토의 디비전 시리즈가 열리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추신수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네요.
이 텍사스와 토론토의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경기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예. 9회 현재 토론토가 7대 0으로 앞서 있고요. 텍사스가 의외로 1차전에서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 오늘 1차전에서 우익수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 현재까지 2타수 무안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열리는데 어제 WBC 대표팀 1차 명단 50명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 그 오승환 선수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결국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 결국 김인식 감독이 선발하지 않았고요. 예. 어제 발표된 50명에서는 이대호, 박병호, 강정호, 추신수, 김현수 선수 메이저리거들이 포함이 됐고요. 어제 발표된 명단이 1차 엔트리고 내년 1월에 2차 엔트리 28명으로 다시 좁혀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LG와 기아의 운명이 엇갈렸죠. LG가 4위를 굳혔네요. 예, 어제 LG가 롯데를 3대1로 이겼고요. 예. 기아가 삼성에 3대4로 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위 LG, 5위 기아 모두 한 경기 남겨놓은 상황인데 LG와 기아의 승차가 한 경기 반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아하. LG가 4위로 예. 와일드카드전에서 먼저 1승을 아는 채 기아하고 3전 2선승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10월 14일 오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쌀 농사가 풍년이라는 소식 마냥 기쁘지만은 않기도 했습니다. 생산량은 넘치는데 쌀 소비는 줄면서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들 시름이 깊어갔는데요. 거기다가 넘치게 수확된 쌀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또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의 김종훈 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지금 풍년이죠? 예, 지금 기상 여건이 워낙 좋고요. 그래서 풍년이라는 게 이제 시바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얼마가 나오느냐, 생산량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평년작 하면 5년 평균으로 보면 시바르당 한 508kg였는데 그 이상이 되면 풍년으로 보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량하고 소비량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이제 공급은 이제 생산량으로 하는데요. 생산량 발표를 오늘 통계청에서 하게 됩니다. 예상 수확량 발표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망만 해보는데 수요량하고 보면은 한 30만 톤 내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톤 정도가 남는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남는 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정확한 실제 수확량은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월 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신곡 수요량을 넘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이렇게 시장에서 사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물량 한 몇 %요? 30만 톤 아까 남는다 그러셨죠, 맞죠? 예, 그중에서 예년에 보면은 그 신곡 수요량을 넘는 초과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격리를 해줬는데요. 올해는 예년 방식과 같이 갈지 결국 11월까지의 어떤 산지 쌀값 동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그 당시에 쌀값 동향들을 봐서 적정 물량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값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부 수매가라 해서 일정 그냥 고정 금액을 정했는데요. 지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조사를 합니다. 전국에 한 370개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평균해가지고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이나 그 정확한 수치는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선지급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매가가 정해지면 그 돈을 그냥 드리면 되는데 농가들한테 매입을 할 때. 근데 수매가가 늦게 정해지기 수매가가 때문에. 1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금 수요는 농가들이 연말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미리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서 전망을 해서 올해 산지 쌀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그것을 추정치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서 이렇게 줄 수는 없고 그보다 조금 그래서 8월 산지 쌀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8월 그걸 기준으로 달에, 돈을 준다. 그 돈의 93%를 일단 지급을 하고요. 가지급 부분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한 30만 톤 정도가 남는 이 쌀을 정부가 물론 어느 정도 매입하는지는 나중에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입을 하면 그거를 어디다 쓰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수급 불안이 있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내보내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공이나 주정 또는 복지용 이런 대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쌀값이 폭락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장 격리 조치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가 그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금을 줄지 안 줄지는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벼 40kg당 45,0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매입
장수에서 4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10월달 쌀값이 지금 이제 9월까지는 15년 산 쌀값을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햅쌀 가격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가격차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5일 단위로 5일, 15일 이렇게 열흘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예. 15일까지 가격을 보고 알겠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김종은 국장이었고요. 이어서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남대교에서 어제 대치했었죠? 예. 지금은 끝났습니까? 예, 어제 22시간 만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뭐 어떤 사안 때문이 아니라 뭘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통과 못한다 이런 거죠? 예, 배를 싣고 왔는데 배가 무슨 그 폭력시 용품이다 이러면서 싣고 가는 것 자체를 막은 겁니다. 자,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볼게. 지금 이 전국농민회 총연맹, 예? 이 전농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수학기 수매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을 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쌀값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재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재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까 수학기에 뭐라 그러셨죠? 수학기 수매 대책을 수매 대책. 예. 근데 이게 지금 수매 대책하고 우선 지급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선 지급금이라는 거 제가 좀 아까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봤거든요. 예.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고 10월은 햅쌀 가격으로 주겠다 지금 이러던데요. 예. 뭐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게 양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매 양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30만 톤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죠? 예, 그 정도로 예상이 좀 됩니다. 전농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30만 톤을 다 매입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예. 정부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신곡에 대해서 초과 수요량을 수매를 하면은 쌀값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신곡에 대한 초과 수요량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 재고량 이상 부분은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양 이상은 빼내야만 이것이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이 되는 거지. 예. 신곡 수요량이라는 그것만 따지면 안 들이대고 된다. 있으니까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게 신곡 수요량 여기서 초과된 부분을 수매한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인데 올해 또다시 그 대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재고가 넘는 상태, 그 부분까지 이 정부가 좀 수매를 해야 된다. 수매하고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요? 정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격리가 돼야 되고. 근데 격리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그래서 쌀 그 자체를 시장에는 안 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고 대책 수립 그것까지 지금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재고 대책을 그다음에 이 수입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요구십니까? 수입쌀을 금지해야 된다. 예. 우리가 지금 매년 41만 톤씩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양의 한 10%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싶다 해서 수입 안 할 수 없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중에서 밥쌀용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밥 먹는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 쌀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작년부터 어떤 국제 WTO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어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눈치 때문에 그걸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5월 달에 2만 5천 톤을 사줬고, 그래서 밥쌀 수입은 중단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회의 원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입사를. 예. 상당히 한 60% 정도를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입사를 그대로 시장에다 풀어버리니까 한국이 그만큼 이제 재고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전이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밥 먹는 그 쌀은 수입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어떤 협상 과정에 잘못된 협상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우리가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12만 톤씩을 사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2014년부터는 그 규정이 이제 풀어졌거든요. 예. 사주지 않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줬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우리나라에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또 사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못 끄는 것 같아요,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쉽게 끊지 못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를 분명히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한테 지금 요구했는데 답변은 들으셨어요?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발표 보고. 네. 어제 이제 거리에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남대교 남단 거리에서 들었는데, 정부가 참 뭔가 해보려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좀 기대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좀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제 발표한 대책은 작년 발표한 대책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쌀 대책이에요, 이건 어제 발표한 것은. 그래서 그동안에 국무총리라든지 새누리당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 것은 결국은 일종의 농민들에게 보여주는 쇼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투쟁하시겠네요? 예, 오히려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쌀 대책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광희 영화평론가. 금요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입니다. 저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소개해 주신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 네. 잘 돼요? 일단 개봉 첫 주말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예. 개봉 첫 주말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주중에는 약간 좀 흥행 성적이 좀 주춤하네요. 팀 버튼 감독의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서면서.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수라라는 영화가 좀 어둡고, 일단 지금, 극장과 좀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가을이니까. 예. 바깥으로 나가지 극장에 안 간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일단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작품이 일단 입소문도 괜찮게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1, 2위가 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200만 아까 돌파했다고 그러셨나요? 네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객수, 극장을 찾는 관객수 자체가 매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산과들로 가을이니까 많이들 놀러 가시죠. 극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 돌파해서 약 한 300만 명 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받은 김기덕 감독이 신작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감독상, 지금 감독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황금사자상이죠. 작품상. 황금사자상 최고상을 받았죠. 베니스 피에타라는 작품으로. 근데 사실 김기덕 감독이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요. 이상하게. 신작을 내면은 별로. 대우를 못 받는다기보다는 흥행이 잘 안 되겠지. 안 된다는. 네, 흥행이 잘 안 돼요. 네.
박찬욱 감독은 깐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깐느박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들었는데 예. 김기덕 감독은 베니스 한국 영화 감독 가운데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작품상 받은 유일한 감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신작들이 흥행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참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도 모든 감독은 다 흥행을 꿈꾸죠. 그렇죠. 그래서 또 좋은 배우와 같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영화는 유승범 씨가 또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특이하게도 북한 어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예. 그물이 모터에 걸리는 바람에 북한 어부가 임진강변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남한 쪽으로 흘러내려간 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남한 정부 당국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근데 그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때 국정원 내부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파는 이 사람 간첩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간첩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비둘기파는 아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흘러 들어온 어부인데 대충 조사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도리 아니냐.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의 그 책임자는 야 그렇다고 해서 그 북한 그 독재 국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건 좀 도리가 아니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귀순이라도 시켜라. 간첩이 아니라면.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유승범 씨가 연기한 철호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 멀쩡히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런 가장인데 집이 있는 곳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우라고 하는 인물이 겪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곡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남북한 간의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남자를 올가매는 또 다른 그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소재가 참 재밌네요. 네. 예.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건 아닌데요. 그 시나리오를 쓴 작품 중에 풍산계라는 작품이 알아요. 있어요. 봤어요. 네, 그 작품은 윤계상 씨 나오는 거. 예. 그 왜 휴전선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누구 막 날르더라고요. 예, 누구를 뭐 이게 데려다주고 보내주고 하는데 김기덕 감독이 이제 예전에는 한국 사회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화두에 좀 천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분단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제는 좀 중견 혹은 거장 뭐 이런 이제 대우를 받게 되니까 좀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전반적인 부조리의 원인은 이제 분단에서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영화를 많이 찍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새 또 주목되는 영화. 네. 이 영화제에서 상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 윤여정 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감독 하면 이제 스캔들 조선남녀 상혈지사라는 작품 유명하죠. 그 전도연 씨가 나왔던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이후로 사실상 이렇다 할 만한 흥행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용 감독이 그래도 끊임없이 그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뭐 그 가운데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것. 거기도 윤여정 씨 나왔죠. 윤여정 씨 나왔죠. 뭐 고현정 씨도 나오고 뭐 많은 최지우 씨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세대별로 각각의 여배우들이 겪는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배우들끼리 모여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약간은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 느낌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윤여정 씨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아예 윤여정 씨를 이제 주연으로 캐스팅한 죽여주는 여자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뭐 노랫말에도 있죠. 유행가 가사에도 뭐 아주 그냥 죽여줘요라는 말.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말 그대로 킬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죽여주는 여자. 킬러. 근데 죽이는 여자가 아니라 죽여주는 여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요청을 받고 죽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청부살인이 아니라 그 셀프 청부살인. 그렇죠. 고독하거나 아니면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나 좀 죽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이게
이건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범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영화적인 설정인데 원래 이 영화 속에서 이 윤여정 씨가 맡은 직업은 바카스 할머니예요. 예, 그렇죠. 바카스 할머니가 그 노인들 상대로 매춘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소영이라는 이름인데 젊은 시절에는 이른바 미군들을 상대로 한 뭐 양군주였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데 어느 날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고요. 이 아이의 딱한 모습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집에다 데려다가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는 거는 그렇게 살아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전에 이제 바카스 할머니로 활동하다가 만났던 한 분이 노인이 이제 중풍에 걸려서 병상 신세를 지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문상이 아니죠. 그 병문안을 하게 되는데 노인이 소영에게 나 좀 편하게 보내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약을 살충제 같은 걸 사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소문이 나서 나도 어떻게 좀 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죽여주는 여자라는 제목은 뭐 죽여주게 매력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말년의 고독과 병고에 시달린 노인들을 죽여주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성 문제, 노인의 고독 문제 이런 거를 아주 복합적으로 다루는 영화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계층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윤계상 씨가 그 가난한 장애인 청년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실제 트랜스젠더 배우를 캐스팅한 트랜스젠더가 또 바로 위층에서 이제 소형의 위층에서 살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나오고 이런 장애인 청년, 트랜스젠더, 다문화 가정 아이 다 보면은 우리 사회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소외계층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따뜻하게 정을 베푸는 그런 그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윤여정 씨가 이재용 감독하고 왜 이렇게 자주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재용 감독이 유일하게 독거노인하고 밥 먹어주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거노인이다.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영화가 몬트리올 영화제를 비롯해서 외국 영화제에서 또 상당히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주목되는 영화인데 자.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이번 주 주중 박스오피스 1위로 지금 올라선 작품이 미스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인데요. 아까 그러셨죠. 이 작품이 이제 팀 버튼 감독의 영화잖아요. 그것도 팀 버튼이에요? 그 겨울의 나라의 앨리스도 팀 버튼 거였죠? 팀 버튼 감독 하면은 일단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맞습니다. 분위기 묘하죠. 네, 묘한 영화들. 근데 이 팀 버튼 감독의 항상 뭐랄까요. 그 파트너처럼 따라붙는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데니 엘프먼입니다. 데니 엘프먼이 팀 버튼 감독의 영화에는 반드시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팀 버튼 감독의 전작들 가운데 또 굉장히 독특한 영화가 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맞습니다. 그 찰리라는 꼬마가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모험을 펼치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이 초콜릿 공장 안에 움파룸파족이 있죠. 그 굉장히 작은 움파룸파족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루카 솔트라는 곡인데요. 그 데니 엘프만이 작곡하고 직접 목소리도 입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시네마인 뉴스는 여기서 줄이죠.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도 한 주일 달려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주말 여러분 한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실 텐데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